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할까요?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고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자유의 전사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노예로서 짐승보다 못한 천대와 멸시 속에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저희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빨리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목사님께서 형무소 생활을 했다고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형무소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이산 가족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6.25 전쟁 때 월남하셔서 한국에 계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때 월남하시다가 해주에서 잡히셔가지고 북한에 혼자 떨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은 관계로 1974년 9월 2일 날 저녁을 먹다가 온 가족이 국가보위부의 폭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양강도 삼수군 관동리라는 곳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명화 구역에서 혁명화를 8년 동안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강도 삼수군 관동리라는 곳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6.25 때 월남하셔서 한국에 계시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는 전쟁 시기에 장질부사로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고모 삼촌들께서는 60년대 70년대에 다 미국으로 이민을 하셔서 LA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저희 가족이 미국에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저희들이 1992년도에 처음으로 편지 거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미국에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7년, 그러니까 5년 후에 97년 저희 할머니께서 장백현으로 연길로 저희 가족을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86세이신데 저희 고모부와 재미 작가인 이혜리, 저하고 사춘간인데 이혜리 작가가 중국으로 같이 와서 저희들에게 탈북을 권유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탈북할 생각을 꿈에도 생시에도 해본 적이 없었고, 탈북이라는 게, 서울이라는 게 어떻게 갑니까? 기차 타고 갑니까? 자동차 타고 갑니까? 뭐 타고 갑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라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북한이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탈북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망하면 뭐가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통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가요? 북한이 망하면 망한다고 통일되는 건 아니죠. 통일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통일의 의지가 없으면 북한이 망했을 때 뭐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망하면 저는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망해서 북한이 자본주의가 되기를 원했었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꽤 있었고요. 배급제가 무너져서 3년 동안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국가가 배급제에만 사람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장사는 반당, 반혁명, 이 국가 전복 행위로 이렇게 치부를 해서 장사하다가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했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장사라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체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민들에게 강요를 해오던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배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북한의 권력 상속자 김정일은 자기의 아버지의 시체를 보관하는 태양궁전을 짓는데 8억 9천만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8억 9천만 달러는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3년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우상화를 위해서 시체를 보관하는데 8억 9천만 달러를 소비를 했고, 지금도 태양궁전에는 김일성의 시체와 김정일의 시체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1년에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그게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그것은 분명히 김일성 공산 세수 왕조 정권에 의한 사례이지 북한 주민들의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일 정권이 금방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망하면 자본주의가 될 테니까 그러면 남한도 자본주의라 그러는데 굳이 거기까지 힘들게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득권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을 텐데 저희가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헤게몬이라는 거는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탈북할 생각보다는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데려가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 돈의 일부를 우리를 주시면 우리는 북한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있다가 북한이 무너질 때 저는 술 공장을 하나 인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효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술 공장을 인수해서 술 장사를 맹렬하게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정권이 아직도 무너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통일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북한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53년 8월 10일에 하신 그 성명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요,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남아있게 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려는 한국민의 군복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공산 학정 속에 남아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갈망과 그 불쌍한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통일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념을 똑바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단 상태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양에 그 국군이 평양을 점령해서 올라갔었을 때 평양 광장에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평양 시민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끝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분단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의 경제 체제와의 체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그만 땅에다가 그렇게 줄거 놓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6.25 전쟁은 왜 일어난 겁니까? 북한의 김일성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에 들어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 엎고 거기에 공산 체제를 세우려고 했던 공산주의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살인 악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게 된 것은 김평우 변호사님,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사장이신 김평우 변호사님의 요청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토 원비오라는 미국의 젊고 건강한 아주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 북한에 관광객으로 갔다가 국가 전복 기도라는 말도 안 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거기에서 고문으로 인하여 내사 상태가 돼서 식물인간으로 미국에 돌아와서 엿새 만에 사망하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토 원비오 이 청년의 이 억울한 죽음에 정말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느냐? 이 오토 원비오가 당한 이번에 그 고통과 그 만행은 북한 주민들이 70년 동안 겪고 있는 고통과 만행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만행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김정은 살인 악당이 존재하는 한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고통과 만행입니다. 저는 이 만행의 이 고통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각 속에 이번에 미국 방문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오토 원비오 청년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2015년 12월 말일에 저희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식당을 방문해서 저녁 한 끼를 먹고 갔는데, 저는 그때 한 17명 정도 왔었는데 그 청년들이 북한에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정말 활달하던 그 청년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본비어 부모들에게 정말 저도 평양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또 미국의 양심과 미국의 정의가 북한의 김정은 살인악당을 응징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저는 이번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김정은을 암살하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과격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바라볼 때 더는 길이 없습니다. 2016년 5월에 조선노동당 7차 대회라는 것을 했는데 김정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김정은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일이가 제때에 망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통일이 되었고 북한 주민들은 가난을 털고 일어나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밥 먹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수없이 대한민국의 햇볕 정권이라는 게 들어서서 북한의 살인 악당에게 돈을 퍼다주고 대한민국의 물자를 퍼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김정일 정권은 망하지 못하고 3대 세습까지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햇볕 추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포가 굶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 되겠느냐. 그래도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먹고 살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햇볕 정책을 할 때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에는 태양이 너무 많다. 21세기 태양 김정일 태양, 20세기 태양 김일성 태양, 하늘의 태양. 그래서 태양이 너무 많아서 농사도 안 되고 풀도 말라 죽고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는 웬 햇볕까지 보내줘서 우리를 더 뜨겁게 해서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북한 주민들의 절규였습니다. 예,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북한은 태양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양력을 쓰죠. 북한은 지금 우리는 2017년이지만 북한은 주체 106년입니다. 왜냐? 김일성이가 출생한 날짜가 1912년이라고 해서 1912년 4월 15일부터 북한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 역설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태양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태양 궁전에 지금 시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햇볕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웃었습니다. 저자들이 남조선에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처해서 뜯어먹기 전략으로 대처해라. 남조선에 돈이든 물자든 무조건 뜯어먹어라. 그래서 무조건 뜯겼죠. 돈과 물건만, 물자만 뜯긴 게 아니라 영혼도 뜯겼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대한민국의 많은 잘난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게 정말 천하의 영광이 돼서 누구마다 무대에 나오기만 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칭송을 해대고, 한때 남한에서 김정은이가
입고 있던 그 인민복 잠바가 유행이었던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김정일이는 남한에 인사권을 쥐고 누가 꼴 보기 싫으니까 잘라라 하면 자르고, 적십자 총재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통일부의 공무원이 김정일이가 불편하다 그래서 잘라버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햇볕 정권 평화번영 정책을 하는 그런 정권들의 사실은 실체였습니다. 굴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 세력이 정권을 찬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이 신병 인도를 하라고 지금 이 신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북한 주민들이 12명이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돌려보내라고 북한 정권이 지금 이 신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정원에 국내 파트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내내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이때 탈북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탈북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되겠느냐?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잘 되면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남북관계가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데, 그건 생존권을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 2월 8일 22명의 북한 주민이 고무배를 2개의 고무배에 나누어 타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이었는데 8시간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에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 3명이 함께 동반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3명이 왜 배에 타고 내려왔겠습니까? 탈북이 아니면 그 어린이들을 배에다 태우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탈북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8시간 만에 8시간 조사를 하고 4시간만, 그러니까 12시간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북한에 돌아가서 처형당하게 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김일성의 살아생존의 유업입니다. 김일성은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핵 개발을 시도했고, 그 핵 개발은 김정일 시대에 와서 또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4억 5천만 달러 현금으로 가져다 줬죠.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자와 자금이 북한에 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미 국무부가 주는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때 그 미국의 하원, 상원 이 의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고,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그 북한 인권 대사를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핵은 김정일에게 있어서 죄악이다.
생명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으로서는 절대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거는 게임이나 같은 거 아니냐.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적인 게임이 있고 또 뭐 비정규적인 게임도 있고, 그래서 자주 만나서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거죠. 육자회담은 즐기는 거였습니다. 육자회담 때문에 북한의 핵이 조금이라도 폐기가 됐습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간다 그러면서 북한에 현찰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 거기다 또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라고 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달러로 주는데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북한 돈으로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달러는 명실공히 어디로 갑니까? 김정일, 김정은의 개인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그 달러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허와 사치 생활과 핵 개발에만 사용되는 겁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에 일을 하게 되면 좀 특별하게 대우라고 있는 것은 뭐냐? 그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훔쳐내다가 뭐 팬티라 그러게 되면 한 사람이 팬티를 10장씩 입고 나가서 다시 벗어서 이렇게 팔고, 뭐 거기에 나오는 그 제품들을 훔쳐내다가 팔아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초코파이라 그럽니까? 초코파이 나눠주는 거 먹지 않고 아꼈다가, 그래서 팔기 위해서 먹지 않고 이제 개를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그게 하나에 10개씩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명씩 조를 묶어가지고 안 먹고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 그런 걸로 이제 생계에 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그래도 5만 명의 그 사람들의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 줬는데 이거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5만 명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2,49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갔던 박광자 씨가 아무런 죄도 없이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지금 묻지 말고 허락해야 된다고 신은미 씨가 지금 엄청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좀 못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은미 씨는 오토 원비어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나쁜 여론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혈세가 김정은 정권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멸망의 문제가 지금 박두하고 있고, 또 김정은의 그 핵이 미국이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ICBM 발사한 게 뭐 LA까지 온다면서요? LA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간다면서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김정은과 그 살인 집단들을 암살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지금 인류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번 미국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정은 정권에게 분노하는 것은 제가 북한에서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진짜로 억울한 것은 정말 스스로 얼마든지 밥 먹고 정말 그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정말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탈북할 때 SBS 기자들이랑 같이 왔는데 SBS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일성 뭐 혹부리 뭐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듣기가 싫고 기분이 나빠서 야, 너네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미제 식민지잖아. 내가 그랬어요. 미제 식민지잖아. 그리고 북한이 다 같이 골고루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뭐가 그리 나쁘냐. 저 그렇게 이제 기자들하고 막 싸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금방 왔을 때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잘해주는 게 기분에 거슬렸습니다. 뭐 나 어차피 변절했는데 뭐 이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변절했는데 제가 변절자라는 스스로의 자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2주 정도 지나서 63빌딩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63빌딩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가 많으니까 북한 대표단들이 와서 차가 많으니까 이거 전국에서 차다 모아오느라고 혼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빌딩은 모아올 수 없으니까 그 빌딩은 어떻게 모아올 수가 없잖아요. 성차는 모아올 수 있지만 뭐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 이제 해줬는데 저는 빌딩이 높아서 감동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서 감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아이맥스 영화를 보러 왔던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란 이 가디건을 다들 입고 있었는데 단체로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고 나서 저는 가슴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김정일 이 개새끼, 김일성 이 개새끼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 속였어? 정말 제가 제 눈앞에 있다면 찢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속여서 살았다는 거, 그리고 한 나라를 그렇게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저는 더욱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많이 쌓여가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좋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잘 살게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대학 졸업했다는 말을 창피해서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식해서 대학 졸업했다 그러면 웃을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면서 보니까 뭐 우리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뭐 IQ가 비슷하대요. 한국이 106, 예, 북한은 105입니다. 예, 홍콩이 제일 높다고 하죠. 107. 예, IQ가 뭐 1이 낮다고 해서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습니까? 원인이 뭐냐? 그리고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거?
게으르게 살았다는 거, 저는 거기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 어디 대한민국에 어디 초등학생이 농장에 나가서 일해본 적이 있으며, 어디 중학생들이 산에 버섯 따러 다니고 무슨 나물 캐러 다니고 약초 캐러 다니고 그걸 다 나라에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새벽 5시에 깨나서 6시에는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고 약초 캐고 다 나라에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상 더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대학교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방학을 즐기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할 때 북한의 대학생들은 농촌에 나가서 농사 짓고 북한에서 공사하라 그러면 공사에 동원되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 이상 더 어떻게 열심히 일합니까? 월급을 주지 않아도 정말 물이 여기까지 빠지는 강물 속에 빠져서 들어가서 발전소 만들고 지하 막장에 들어가서 탄을 등짐으로 져서 나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철도공사장에 동원된 적이 있었는데 12월 달 되면 그 상당히 춥지 않아요? 그 연시에 상당히 춥지요. 그날이 영하 28도였습니다. 영하 28도면 꽤 춥습니다. 그죠? 네, 하늘의 색깔이 쪽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 할 때 발파하게 되면 그게 잘못돼 가지고 이 부상도 많이 있습니다. 다리가 잘리는 사람도 있고 그 불발된 걸 잘못해서 다리가 잘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삽질하고 꽃갱이질해서 철도를 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바깥에서 그냥 밥을 먹습니다. 밥을 식당 근무라고 하는데 밥하는 사람들은 밥을 지어가지고 심리를 그 밥을 갖고 밥을 이국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국까지 가져오려면 너무나도 이제 짐이 많아서 무겁기 때문에 국은 못 가져오고 밥만 가지고 밥만 해서 이구 이제 그 현장까지 이제 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를 하느냐, 국당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솥을 이렇게 숨겨놓고 거기서 이제 시라지 이렇게 뭐 갖다가 소금국을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냥 소금 넣고 그냥 삶습니다. 그냥 소금 시라지죠. 뭐 식용유가 있기랍니까? 뭐 마늘이 있기랍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시라지 조금 넣고 거기서 소금 넣고 이렇게 끓입니다. 끓이면 그게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우면 그 국물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날 옆에 있는 그 다른 그 돌격대에서 그 우리 국가마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을 못 끓이게 된 거예요. 가마가 있어요. 국을 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맨밥을 먹어야 되는데 날씨가 춥죠. 뉴음식기에다가 밥을 담아주는데 밥알이 얼어서 하얗게 탁탁 튑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숟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혀에 살점이 붙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춥고 정말 배고프고 정말 힘들게 우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굶어 죽는 나라가 됐습니다. 김일성은 해마다 신년사에서 우리 인민의 최고의 민족적 수건인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매 해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북한 주민들은 3년 동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1996년 11월 16일에 무산역전에서 굶어 죽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운명하고 있었는데 11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불쌍하다고 밥을 갖다가 입에 떠넣어 주는데 씹지를 못해서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한 아이들이 그 조그만 육전에 50-6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큰 역전, 청진, 함흥 이런 큰 역전에 나가면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600-700명, 심지어는 1000명 이런 아이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하지요. 어떻게 애비가 아들을 잡아먹느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 사연을 들어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인이 식량을 구하러 가다가 기차에서 떨어져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구해오지 못하니까 딸아이와 아들아이와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먼저 굶어 죽고 아들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미친 겁니다. 옆에 있는 아들아이가 돼지를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아이를 잡아서 솥해놓고 끓여놓고 옆집에 나가서 오늘 우리 돼지 잡았으니까 술 마시자고 청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오죽이나 굶었으면 자기 아들을 돼지로 착각하고 잡아먹겠습니까? 그게 인간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결과라고요. 그게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결실이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촛불광장에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재개발하에 공산 쿠데타를 하자고 피켓 들고 다니고 혁명정권 세워내자고 현수막 들고 아이들이 뛰쳐나오고, 이게 나랍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할 때 일제시대를 살아보신 분들이 일제 때도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다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탈북자들이 5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집단망명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는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이 곧 체제입니다. 저희들이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나누어주는 복지국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보호받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 빼앗았는데 북한 주민이 굶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빼앗아서 나눠준다고 국민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비스무리한 정권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절대로 여기 살 수 없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비겁하게 왜 도망가냐. 비겁한 것이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들은 깡패고 강도고 사기꾼들이고 악마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민주화 투쟁도 할 수 있고 반정부 투쟁도 할 수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우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겁니다. 노예들이 스스로 노예를 해방할 수 있습니까? 역사상 노예가 스스로 노예를 해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깥에서 싸워 주었을 때만 노예는 해방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노예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작년에 전당대회를 하시면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노예라고 하시면서 노예 해방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한에 있는 많은 통일학자, 북한 전문가들이 헛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요? 비용이 있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국민소득 8,000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3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돈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더 어렵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해방이 됐을 때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4배 잘 살았지 않습니까? 전기의 96%가 북한에서 생산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북한이 지금 전기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만 보이는 캄캄한 곳에서 손도둠으로 밥을 짓습니다. 전기가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다니지 않습니다. 평양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놨는데 엘리베이터가 다니지 않아서 제가 96년도 7월 달에 평양 갔는데 수도가 안 나옵니다. 수도가 안 나오니까 지하 2층에 가서 양수장에 가서 물을 퍼갖고 와야 되는데 물을 퍼갖고 25층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찌는 7월에 물티바켓주 갖고 올라가면 정말 넉다운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래도 우린 꽃이야. 우리 친구는 저 앞에 40층 아파트 40층에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물기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게 사회주의 지상낙원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없앤다고요? 에어컨 바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겨울에 난방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들 어떻게 돌립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믿고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요? 이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그런 자를 찍어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는 도대체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겁니까? 평양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도가 안 나오지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못 먹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제때 배설하지 못한 건 더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도 그런 지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때 남한보다 4배나 잘 살았던 북한, 지금은 70배 못 삽니다. 대한민국은 전기가 많아서 뭐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기차도 가다가 정전되면 계속 서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가 없고 선풍기 쓰면 선풍기 전기 꽂으면 단속당합니다. 낮에 전등 켜면 불법 전기 썼다고 벌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살던 북한, 못 살던 남한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 체제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10수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탈북해서 10몇 년 동안을 계속 남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해가지고 잘 살았을까?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굶어 죽게 됐을까? 그래서 이거 엄청 고민했습니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북한 주민은 저렇게 굶주리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친일파라고 능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도 없고, 나쁘게 이 거짓말로 씌어진 백년 전쟁이라든가 이런 나쁜 것들이 지금 인터넷 공간을 떠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절이 없는 나라입니다. 건국절이 없는 나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이 무슨 대한민국 건국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상해에서 만든 게 건국절입니까? 그게 건국입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의 건국도 부정하고 건국 대통령도 부정하고, 그리고 조금씩 공산주의자들에게 양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먹히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일성이가 얘기했습니다. 남조선에는 그냥 남조선을 점령하려면 군하고 교회를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점령하는 건 아주 쉽다. 그 성경책이나 하나 끼고 들어가서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러 다니게 되면 열성문자를 지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교회를 잠식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국 깨나면 방산비리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 기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방산비리라고 떠드는 것의 대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좀 있고, 왜냐하면 이 모든 기술의 원천은 무기 만드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무기 만드는 기술이 최첨단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기술이 다른 산업 기술들을 이렇게 선도해 나갑니다. 그럼 제일 최첨단으로 가는 그 기술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실패가 많겠죠. 한 번 만들었는데 금방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감시하고 하면서 원가를 계속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 연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산비리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산비리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방산비리라는 것을 계속 들고 나와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인들을 매장시켜 버려서 대한민국의 군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또 남한의 사법부를 점령하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그 청년들을 다 데모에만 동원시키지 말고 그 중에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켜라. 공부를 시켜서 대한민국은 남한은 사법시험만 잘 보게 되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된다고 하니 거기에 이렇게 침투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니까 여기는 사법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법부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과 말도 안 되는 판결,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8대 0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통진당 판결할 때도 한 명 반대가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법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선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공산 정권을 세우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혈세를 김정은 마음대로 포다 쓰는 것. 그래서 지금 600만 달러 보내달라고 지금 청구서 왔죠. 예. 여러분들,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께서 미국 정부에 탄원하십시오. 세컨더리 보이콧 빨리 발동시켜달라고. 예. 저렇게 정신머리 없이 노는 나라는 망해도 쌉니다. 배고파도 쌉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무조건 빨리 발동시켜달라고 교포들께서 탄원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돌아가면 나를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잡혀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망해가던 김정은 정권을 살려준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가 얼마나 이제는 망해가는 김정은 정권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만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망할 바에는 빨리 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게 오래오래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꼭 탄원해 주십시오. 서명 사이트 만들면 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를 걸어가지고 서명해서 빨리, 아니면 편지를 써서 빨리 세컨더리, 뭐 교포들이 해달라는데, 한국 사람들 해달라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신나지 않겠습니까? 만악의 근원인 김정은 살인악마 집단을 이 땅에서 제거하지 않고는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과 미국의 안전과 평화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 청년이 가서 당한 거 보면 모르십니까? 북한에는요, 잡혀가가지고 자기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잡혀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유리못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여기는 이제 유리를 그냥 다 꽂으니까 괜찮은데, 북한은 유리를 낄 때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얇게 해서 못을 박아요. 작아요, 못이. 이 유리못을 집어 삼켜요. 그래서 장천공, 위천공이 돼서 감옥에서 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저는 11살 때 그 소년 교화소에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잡혀간 이유는 우리가 평양에서 추방돼서 우리 외할머니가 계속 울면서 편지가 와서 방학 때 외할머니 집을 좀 방문하려고 역전에 차표 사러 나갔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저씨한테 차표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아저씨가 이제 살려고 하다가 못 사니까 그 역전 그 군무원한테 저를 데려다가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여기로 말하면 파출소, 그 분주소라고 있는데 거기를 저를 끌고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이제 한 3시간 동안 독방에 붙잡혀 있다가 한 7명 되는 그 애들이랑 같이 그 소년 교화소, 구호소라 그러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이렇게 생긴 의자가 있어요. 거기 선전실 의자라 그러는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 7명 애들을 다 올려 세우고 바지를 걷어 올리라고 하고, 안전원이 이만큼 넓적합니다. 한 10cm 가까이 되죠. 7, 8cm 됩니다. 너비가. 두께는 한 7m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두껍죠. 그런 가죽 격띠를 빼가지고 그 아이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막 때립니다. 그 가죽 격띠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애들이 악 하는데 저는 끝에 서 있었는데 저는 맞지 않아서도 막 정신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막 매를 맞고 거기서 조사당하고 이제 다 감방에 잡혀 있었는데, 제가 감방에는 남자애들 4명, 여자애 1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여자애가 언제 잡혀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가
구멍이 다 나가지고 생식기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저 끝에 변기통 하나 놓고 그 남자애들이 보는 데서 볼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면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북한은 스텐 숟가락이 없고 그 이런 알루미늄으로 숟가락을 만들었는데 알루미늄 숟가락을 이렇게 흐물흐물흐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뜨려 가지고 막 자꾸 다 삼켜서 숟가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밥을 집어 먹는 거죠. 저 거기서 한 달 동안 잡혀 있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이제 대체로 계부, 계모의 자식들이라서 이게 가정 폭력 때문에 애들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가출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애들인데 부모가 데리러 오지 않아요. 뭐 계부, 계모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몇 개월씩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막 나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막 애들이 그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는 그 변기통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릴 때 나가는데 그때 막 나가면 애들이 막 모래를 집어먹고 막 그래요. 막 그 감옥에서 맹장 걸려서 막 어떻게 좀 나오려고.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저희 아버지가 데리러 오셔서 저는 빨리 나왔죠. 아이들이 저한테 나갈 때 어디에 가면 자기 이모가 있고 어디 가면 고모가 있는데 좀 제발 좀 자기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통행증 없으면 막 다니다가 그렇게 감옥에 간다고요. 저는 어린이니까 그런 감옥에 갔지 어른들은 강제노동하는 감옥에 갑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시멘트를 퍼서 날르거나 블로크를 날르거나 뭐 하여튼간 그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위험하고 힘들고 한국으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3D 업종이라고 3D 업종보다 더 나쁘죠. 그런 데서 이제 강제노동을 1년씩 6개월씩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이 자유가 없는 이 땅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통일학자들 이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를 먼저 발전시켜 가지고 정치 체제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북한의 경제는 정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를 바꿔야만 북한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이 너무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의 원인도 숨기고 계속 분단 관리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살든가 말든가 굶어 죽든가 말든가 얼어 죽든가 말든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었고 학자들이었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가 암살운동을 하다가 내가 암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정은 암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암살운동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마침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저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 때 이 오토 원비오 장례식에 사용했던 파란 리본에 이 한미동맹을 뜻하는 태극기 성조기 이 배지를 넣어서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몇 분 오실지 몰라서 제가 한 20개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이 배지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그 배지를 좀 남겨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배지를 오토 원비어 가족과 버지니아 대학생들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는 오토 원비어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고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빨리 김정은 살인악마 집단을 제거해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은 리본 배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에 갖고 왔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해서 18일 동안 제가 단식을 했고 1000일 동안 저희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5년에 위민 크로스 DMZ라고 하는 전 세계의 그 좌파 세력들이 모여서 평양에 가서 방문하고 38선을 DMZ를 통과해서 또 한국에 와서 의사소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 임진각에 가서 그 세력과 싸웠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했고, 작년에 또 로렌스 팩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마침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또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연에 막았습니다. 막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었고, 제가 이제 2014년 2월 1일 날 TV조선에서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1000만 달러 현상금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에 전달이 됐는데 뭐라고 전달이 됐냐면, 남조선에서 김정은의 목을 따가면 1000만 달러를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겁이 나가지고 3월 4일 날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북한에 김정은이가 암살됐다, 그리고 김정은이 목을 따가면 남한에서 1000만 달러 그 상금을 준다더라. 그리고 그러니까 야, 내가 저 김정은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뭐 기미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겁나니까 대비훈련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달러를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3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외교관들 중에 4천만 달러, 무슨 3천만 달러 갖고 탈북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0만 달러 갖고 되겠습니까? 1억 달러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제가 1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김정은 암살 현상금 좀 많이 모금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통을 흔들면서 빨리 김정은을 죽이자고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통일과 관련해서 케냐, 우간다 이런 북한과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끊게 하고 그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군사적 협정까지 다 이렇게 체결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암살 거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 탄핵당했다고 하는 아사히 신문에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터전으로 오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작년도 10월 1일에.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일 때문에 저렇게 탄핵당한 게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압록강, 두만강 주변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야, 정말이야? 남조선 대통령이 우리 다 오라 그랬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왜냐? 그때 두만강이 그 쓸려 나가면서 경비 중대가 통째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에서 사온 그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놨던 그 감시 장비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거기가 무방비 상태가 됐던 겁니다.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북한 주민들이 도망칠 길이 열렸을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망칠 길이 열리면 북한 주민들이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몰라서 못 싸우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싸울 수가 없어서 못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을 공산 학정 속에서 해방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생존권과 번영과 평화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산 학정 속에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정말 정의로운 싸움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굳게 서지 못했고 이 자유의 적들에게 밀려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더 밀리면 낭떠러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겠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